잿빛 강가 사건은 마무리되었습니다. 설아는 죄책감을 안고 마을을 떠났고 준호는 절로 들어가 평생 참회하며 살기로 했습니다. 망설임의 1초가 만든 비극이었습니다. 김도연은 그 사건을 통해 다시 깨달았습니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빛과 어둠이 공존한다는 것을, 그 경계가 때로는 한순간만큼이나 가늘다는 것을요. 며칠 뒤 두 사람은 서쪽으로 향했습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단풍이 산을 붉게 물들였고 바람은 차가워졌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한 주막에서 쉬던 김도연은 이상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서쪽 화계마을에서 화가가 사라졌다더군. 작업실에서 이상한 그림들이 발견됐는데 피냄새가 났다지 뭔가. 김도연과 윤설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다음 행선지가 정해진 것입니다. 화계마을에 도착한 것은 해질 무렵이었습니다. 마을은 산 중턱에 자리 잡고 있었고 대나무 숲이 마을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대나무가 흔들리며 쓸쓸한 소리를 냈습니다. 마을 이장이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탐정 나으리시라니 잘 오셨습니다. 저희도 막막했던 참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화가 한석이 닷새 전부터 보이지 않습니다. 사흘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아 작업실 문을 열어보았는데 이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끔찍한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이장이 그들을 언덕 위 한옥으로 안내했습니다. 집 뒤편, 대나무 숲 사이에 작은 건물이 자리하고 있었는데 창문마다 두꺼운 천이 쳐져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특유의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붓과 물감 냄새, 그리고 그 아래 깔린 비린내였습니다. 이장이 등잔에 불을 켜자 벽 전체에 걸린 그림들이 드러났습니다. 12점의 초상화였습니다. 모두 사람의 얼굴을 그린 것이었는데 표정이 너무도 생생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슬픔과 체념이 서려 있었습니다. 김도연이 한 그림 앞에 멈춰 섰습니다. 노인의 초상화였습니다. 입술과 뺨의 붉은색이 유난히 생생했습니다. 이 붉은색이 이상합니다. 김도연이 그림에 코를 가까이 대자 비린내가 더욱 진하게 풍겼습니다. 피입니다. 사람의 피로 그린 그림입니다. 윤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도연 나으리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김도연은 한 그림씩 천천히 살폈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노인이었습니다. 주름진 얼굴, 흰 수염, 그리고 깊은 눈빛, 입술의 붉은색이 마치 방금 피를 머금은 듯 선명했습니다. 두 번째는 중년 여인이었습니다. 고개를 살짝 숙이고 있었고 뺨에는 옅은 홍조가 있었습니다. 그 홍조 역시 비린내를 풍겼습니다. 세 번째는 젊은 사내였습니다. 강인한 얼굴이었으나 눈빛에는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옷의 붉은 장식이 유난히 눈에 띄었습니다. 김도연이 그림들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모두 죽음을 앞둔 표정입니다. 체념한 듯 무언가를 받아들인 듯한 눈빛입니다. 이장이 말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모두 한석이 그림을 그려준 후 며칠 안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치 죽음을 예견한 듯이요. 예언한 것이 아닙니다. 김도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미 죽어가는 사람들을 그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피를 채취한 것입니다. 윤설이 작게 비명을 삼켰습니다. 작업대 서랍에서 작은 병들이 발견되었습니다. 12개의 병이었고 각각에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박서방, 김씨 부인, 최서방. 이장이 벽에 그림들을 가리켰습니다. 저 사람들은 모두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책장에서 여러 권의 노트가 발견되었습니다. 김도연이 첫 번째 노트를 펼쳤습니다. 한석의 기록이었습니다. 색은 생명이다. 붉은색은 피의 색이고 피는 생명의 근원이다. 진정한 붉은색을 얻으려면 생명 그 자체를 담아야 한다. 김도연은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3년 전 여름, 최서방이 강에 빠져 목숨을 잃었다. 마을 사람들이 시신을 건져냈을 때 나는 처음으로 시도해 보았다. 떨리는 손으로 죽은 자의 피를 채취하여 그림에 사용했는데 그 붉은색은 놀라웠다. 그 어떤 물감보다 선명했고 마치 살아있는 듯했다. 두 번째 노트에는
각 인물에 대한 상세한 기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노인 83세 나이로 노안에 시달리고 있었다. 임종이 가까워졌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가 초상화를 그려드리겠다고 제안했다. 노인은 기뻐하며 승낙했고 그림을 그리는 동안 편안한 표정으로 숨을 거두었다. 숨이 끊어진 직후 나는 조심스럽게 피를 채취했다. 김도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석은 이미 죽어가는 사람들 혹은 죽은 사람들의 피를 채취했습니다. 직접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죽은 자의 몸을 함부로 다루는 것도 큰 죄입니다. 김도연은 마지막 노트를 집어들었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한 여인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월향. 그리고 그 아래 긴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1년 전 봄 월향을 만났다. 그 아이는 너무도 아름다웠고 나는 그 순간 깨달았다. 이 아름다움을 영원히 보존해야 한다고. 함께 살기 시작한 지 3개월쯤 되었을 때 월향이 기침을 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가벼운 감기려니 했으나 점점 심해졌고 마침내 의원이 말했다. 폐병이라고. 길어야 1년이라고. 그날 밤 나는 결심했다. 월향을 영원히 남기겠다고. 가장 아름다운 순간에 가장 완벽한 모습으로 그림에 담아내겠다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최근의 기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닷새우 보름날 밤 폐사지에서 마지막 그림을 그릴 것이다. 김도연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달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오늘이 닷새째입니다. 그리고 오늘이 보름입니다. 이장이 말했습니다. 한석은 혼자 살았습니다. 다만 1년 전쯤 월향이라는 여인이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월향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25쯤 되어 보이는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자주 기침을 했고 가끔 피를 토했습니다. 지금은 어디 있습니까? 한석이 사라진 날 월향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김도연과 윤설은 한석과 월량이 살던 집을 찾았습니다. 방 안쪽 장롱에서 붉은 비단천이 발견되었습니다. 천에는 갈색으로 변한 핏자국이 여기저기 묻어 있었습니다. 기침할 때 피를 흘린 것 같습니다. 병이 깊었던 모양입니다. 책상 위에는 한석이 쓴 듯한 글이 놓여 있었습니다. 붓은 영혼을 그리는 도구다. 나는 사라질 것들을 영원히 남기고자 한다. 아름다움이 시들기 전에, 생명이 꺼지기 전에 그 순간을 화폭에 담고자 한다. 김도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석은 월향을 영원히 간직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죽어가는 월향을, 변해가는 그 모습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김도연과 윤설은 집안을 더 살폈습니다. 방 안쪽에는 작은 괴짝이 놓여 있었습니다. 열어보니 월향의 물건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비녀, 놀이개, 작은 거울, 그리고 그 아래에 편지 한 통이 있었습니다. 김도연이 편지를 펼쳤습니다. 한석이 월향에게 쓴 편지였습니다. 월향, 당신을 처음 본 순간을 잊을 수 없습니다. 주막 창가에 앉아있던 당신의 모습이 마치 그림 같았습니다. 햇살이 당신의 머리카락을 비추고 있었고 당신은 창밖을 바라보며 무언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 사람을 그려야 한다고, 이 아름다움을 화폭에 담아야 한다고. 당신은 제 청을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찾아갔고 매일 청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당신은 승낙했습니다. 김도연은 편지를 접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석은 처음부터 월향을 죽일 생각이었습니다. 사랑한다고 믿었겠지만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소유욕이었습니다. 윤설이 물었습니다. 월향은 알고 있었을까요? 아마도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월향은 한석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죽을 운명이었기에 그 무거운 청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해가 완전히 지기 전에 출발해야 했습니다. 김도현, 윤설, 이장 그리고 마을의 젊은 사내의 셋이 등불을 들고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산길은 험했습니다. 낙엽이 쌓여 있어 발을 헛디기 쉬웠습니다. 한 시즌쯤 걸었을 때 보름달이 떠올랐습니다.
달빛이 산길을 밝게 비췄습니다. 나무들 사이로 바람이 불어왔고 낙엽이 발밑에서 바스락거렸습니다. 멀리서 부엉이 소리가 들렸고 계곡에서는 물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이장이 앞장서서 걸으며 말했습니다. 저 폐사지는 50년 전에 버려진 곳입니다. 옛날에는 큰 절이었다고 합니다. 스님들이 30명도 넘게 살았다고 하더군요. 왜 버려졌습니까? 김도연이 물었습니다. 큰 불이 났다고 합니다. 어느 여름날 밤 벼락이 떨어져 법당에 불이 붙었습니다. 스님들이 진화하려 했으나 불은 순식간에 번졌고 결국 절 전체가 불에 탔습니다. 그 후로는 스님들은 다른 곳으로 떠났고 절은 그대로 버려졌습니다. 50년 동안 아무도 찾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이 불길하다고 여겼습니다. 윤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한석은 그곳을 선택했을까요? 김도연이 대답했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성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한석은 자신이 하는 일을 예술이자 의식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산길은 점점 가팔라졌습니다. 일행은 말없이 걸었습니다. 등불의 불빛이 흔들렸고 그림자가 나무들 사이로 길게 늘어졌습니다. 마침내 나무가 드문드문해지더니 넓은 터가 나타났습니다. 저기입니다. 이장이 앞쪽을 가리켰습니다. 나무들 사이로 무너진 건물의 윤곽이 보였습니다. 폐사지였습니다. 절터는 넓었습니다. 여러 건물이 무너져 있었고 법당만 겨우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법당 안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김도연이 손짓으로 일행을 멈춰 세웠습니다. 그리고 혼자 조용히 법당으로 다가갔습니다. 무너진 벽 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촛불 여러 개가 바닥에 원형으로 놓여 있었습니다. 그 안쪽에 화폭이 세워져 있었고 화폭 앞에 한 사내가 앉아 붓으로 무언가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화폭 옆에는 흰 천으로 덮인 무언가가 놓여 있었습니다. 사람의 형상이었습니다. 김도연이 법당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사내가 붓을 멈추고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수척한 얼굴이었습니다. 눈은 깊이 패여 있었고 그 눈에는 이상한 열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누구십니까? 탐정 김도현이라 합니다. 역시 오셨군요. 한석이 쓸쓸하게 웃으며 화폭을 가리켰습니다. 들어오십시오. 마지막 작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김도연이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촛불빛 아래 화폭에 그려진 그림이 보였습니다. 한 여인의 초상화였습니다. 25쯤 되어 보이는 여인, 아름다운 얼굴이었습니다. 옅은 미소를 띠고 있었고 눈빛은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그림의 붉은색이 너무도 선명했습니다. 입술의 붉은색, 뺨의 붉은색, 옷의 붉은 자수, 그리고 그 색에서 비린내가 났습니다. 피로 그린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월량의 피로 그린 그림입니다. 김도연이 물었습니다. 월량은 언제 죽었습니까? 어젯밤입니다. 한석이 달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보름달이 떠올랐을 때 월량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이제 시간이 되었다고, 약속대로 영원히 아름다운 모습으로 남게 해주겠다고. 월량은 뭐라 했습니까? 울었습니다. 한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래 울었습니다. 그리고 제게 물었습니다. 나으리, 정말 이것이 사랑입니까? 정말 저를 위한 것입니까? 당신은 뭐라 대답했습니까? 그렇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당신을 영원히 내 곁에 두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석이 월향의 시신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월향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고, 나으리가 원한다면 그렇게 하겠다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월향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저는 떨린 손으로 칼을 들었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지만 해야 했습니다. 월향을 영원히 남기기 위해서였습니다. 가슴에 칼을 꽂는 순간 월향의 눈이 살짝 떠졌습니다. 그리고 제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통스러운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편안한, 마치 모든 것을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듯한 미소였습니다. 한석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숨이 끊어졌습니다.
제 품에서 조용히 김도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후로는 밤새 피를 채취했습니다. 심장에서 나온 피가 가장 선명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슴의 상처에서 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밤새도록 그렸습니다. 해가 뜨고 다시 해가 지고 또 밤이 되었습니다. 쉬지 않고 그렸습니다. 이제 거의 완성되었습니다. 조금만 더 손을 보면 완벽해질 것입니다. 한석이 화폭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러면 월향은 진정으로 영원해질 것입니다. 김도연의 시선이 흰 천으로 덮인 것으로 향했습니다. 그가 천을 걷어냈습니다. 거기에는 여인의 시신이 있었습니다. 그림 속 여인과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창백한 얼굴, 감은 눈, 편안한 표정. 하지만 가슴에는 칼로 찌른 듯한 상처가 있었습니다. 당신이 죽인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제 손으로 보냈습니다. 윤설과 마을 사람들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월량의 시신을 본 그들은 경악했습니다. 김도연이 물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월량은 병들어 곧 죽을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고통 속에서 죽느니 차라리 제 손으로 편안하게 보내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월량은 동의했습니까? 한석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설득했습니다. 어차피 죽을 목숨이라면 영원히 아름답게 남는 것이 낫지 않느냐고. 한석이 화폭을 쓰다듬었습니다. 보십시오. 월향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아름다움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100년이 지나도 1000년이 지나도 이 그림 속에서 월향은 영원히 살아있을 것입니다. 김도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그림일 뿐입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그림이 아닙니다. 생명이고 영혼입니다. 한석이 붓을 들어 보였습니다. 이 피 한 방울 한 방울이 월향의 생명입니다. 심장에서 나온 피입니다. 김도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석, 당신은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름다울 때도 병들었을 때도 변화하는 모든 순간을 함께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김도연의 목소리가 더욱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월량이 변하는 것을, 사라지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순간에 멈춰버린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고 소유욕입니다. 한석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월향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월량이 살아서 선택할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까? 김도연이 물었습니다. 월향은 병들어 있었지만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며칠, 아니 몇 달을 더 살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시간 동안 월향이 무엇을 하고 싶어 했는지, 누구를 만나고 싶어 했는지 당신은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김도연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당신은 월향에게 선택권을 준 것이 아니라 설득한 것입니다. 병들고 절망에 빠진 사람을 설득해서 죽음을 받아들이게 만든 것입니다. 윤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월향은 당신을 사랑했기에 당신이 원하는 것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것은 월향의 진심이 아니라 당신을 위한 희생이었습니다. 한석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김도연이 계속 말했습니다. 진정으로 월향을 사랑했다면 그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했어야 합니다. 손을 잡아주고 위로하며 편안히 떠날 수 있도록 곁에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달랐습니다. 월향이 더 야위기 전에, 그 아름다움이 시들기 전에 죽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것은 월향을 위한 것이 아니고 당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당신은 아름다운 월향을 영원히 소유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당신 곁을 떠나지 않는 그런 월향을 원했습니다. 그것을 사랑이라 생각했지만 실은 소유욕에 불과했습니다. 한석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장이 물었습니다. 탐정 나으리, 그렇다면 한석이 한 일은 살인입니까? 그렇습니다. 김도연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월향이 동의했다 해도 사람을 죽이는 것은 살인입니다. 더구나 그 동의가 진심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희생이었을 뿐입니다. 당신은 월향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월향의 아름다움을 소유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한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김도연이 계속 말했습니다. 아름다움은 사라지기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꽃이 피고 지는 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억지로 꽃을 붙잡아두면 그것은 더 이상 꽃이 아니라 시든 잎사귀일 뿐입니다. 한석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다만 월향을 영원히 간직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것이 당신의 욕망입니다. 영원히 간직하고 싶다는 것은 당신의 바람입니다. 월향의 바람이 아닙니다. 김도연이 이장을 향해 말했습니다. 한석을 묶으십시오. 내일 아침 관가에 넘겨야 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다가와 한석을 묶었습니다. 한석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화폭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월향, 미안해. 다음 날 아침 한석은 관가에 넘겨졌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시신을 훼손한 죄로 차명이 내려졌습니다. 월량의 시신은 마을 공동묘지에 묻혔습니다. 장례는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김도연과 윤설도 무덤 앞에 서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월향은 한석을 사랑했을까요? 윤설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마도 사랑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월향을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날 오후 김도연은 한석의 작업실로 갔습니다. 벽에 걸린 12점의 초상화들을 하나하나 내렸습니다. 그리고 마당에 모아 불을 붙였습니다. 그림들이 타올랐습니다. 화염이 화폭을 감쌌고 붉은색 물감이 녹아내렸습니다. 피로 그린 색들이 불에 타 재가 되었습니다. 죽은 자들의 피로 그린 그림입니다. 이것들은 남아있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월향의 초상화도 불에 태웠습니다. 한석이 평생을 바쳐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타올라야 했습니다. 화염 속에서 월향의 얼굴이 일그러지고 녹아내리고 마침내 사라졌습니다. 이제 월향도 편히 쉴 수 있을 것입니다. 며칠 뒤 김도연과 윤설은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산은 붉게 물들었고 바람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걸으며 윤설이 물었습니다. 도연 나으리, 사랑과 집착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사랑은 상대방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고 집착은 상대방을 묶어두는 것입니다. 사랑은 함께 변화하고 성장하는 것이고 집착은 한순간에 멈춰 세우는 것입니다. 예술은 무엇입니까? 아름다움을 담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이 생명을 해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예술이 아닙니다. 해가 산 너머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석양빛 속에서 두 사람의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피로 그린 초상화는 모두 불에 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한석의 광기는, 그 왜곡된 사랑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오래도록 남을 것입니다. 며칠 뒤 두 사람은 남쪽 항구 마을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매일 밤 자정이 되면 버려진 절의 종이 저절로 울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종소리를 들은 사람은 사흘 안에 죽는다고 했습니다. 저주의 종이라 부릅니다. 저절로 울리는 종은 없습니다. 누군가 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왜 종을 치는 것일까요? 달이 떠오르는 밤, 김도연과 윤설은 버려진 절로 향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김도연의 발걸음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입니다.